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네, 환호와 절망이 교차한 4월 11일 목요일 아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역대 최고 사전 투표를 기록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범민주당의 압승, 반대로 범국민의힘의 참패.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위기죠. 자,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텐데 저희 방송 중에 거대 양당 선거를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요. 목소리도 함께 중간중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가 기자, 우선 선거 결과부터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우선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75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비례에서 18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비례로만 따지면 민주연합보다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선전을 해서요. 12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야 정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게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상적인 곳 몇 곳만 좀 짚어보면 네. 이대 미군 성상납 발언 논란이 있었던 이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이수정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죠. 이 편법 대출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나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0대끼리 맞붙은 지역입니다. 도봉갑에서는요. 김재섭 후보가 안규령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곳은 사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때부터 내리 3선을 했고 또 아내인 인재근 의원이 19대 때부터 21대까지 내리 3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을에서는요. 민주당 현역 김두관 의원을 꺾고 김태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동작갑도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병기 후보가 장진영 후보를 앞섰고요. 또 양천갑에서도 황희 후보가 구자룡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박빙 끝에 승리했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보니까 개표 상황이 99.9%, 아직 100%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고 175대 108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실패했습니다. 예측. 전 예측이 그래도 과반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국민의힘이 얻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제 예측이 실패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지지층이 우리나라에 약 한 120석 정도의 층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87년 체제 이후에 9차례 선거에서 물론 21대 총선에서는 103석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제일 적게 얻은 게 120석이에요. 그래서 평균 120석 정도의 지지율은
마지막 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다시 무너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론이 지금 민주당의 일부 하자가 있는 또는 자격 미달인 의원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단점들을 덮을 만큼 크구나, 민심이 크구나, 이런 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형이 바뀌었다. 즉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보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 왔거든요. 근데 4년 연속, 그러니까 20대 총선, 21대 총선, 22대 총선까지 연달아서 세 번의 선거에서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긴 결과를 보면 지금 진보의 지지층이 이 층이 보수보다 더 지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제가 관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재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좀 굳은 표정 지으면서 좀 표정 관리하는 모습도 봤고. 자, 근데 범야권 200석 얘기가 사실 선거 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 거의 맞았던 것 같은데 뭐 엄살 부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이.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정말 잘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대파 논란, 그다음에 의료 대란, 그 대통령 담화, 그리고 여권이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분열상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압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표현들이 유권자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현실대로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민심의 무서움을 정말 느꼈습니다. 민심이 무섭구나.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 일당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으로서 좀 국정에 책임을 가지고 우선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그리고 고물가라든지 이런 민생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운영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협치할 건 협치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견제할 건 해야죠. 아무래도 근데 협력하는 뜻으로 좀 더 가는 쪽으로 하는 건 맞다. 지금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뭐 사적 보복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정 운영하려고 의석수를 몰아준 거지 뭐 보복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어제 출구조사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나왔습니다. 뭐 그게 그나마 뭐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공중파 3사에서 국민의힘이 한 85석에서 100석 사이. 최대 105석까지는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출구조사 조금 아까 우리 영상 보셨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개표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조금 더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 전체 판세에 대한 부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어졌었던 이제 격전지에 있어서의 출구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뭐 나경원 후보,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권영세 후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꽤 이제 차이가 나게 이제 지는 것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 있어서의 중진들마저 흔들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초반에 굉장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분당 갑을에서 선전을 해서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되었고. 특히 저는 고무적인 것은 권영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후보는 지금 용산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는 종로가 아닌 용산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강남 지역 이외에는 용산밖에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당시에도 이번과 똑같은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와 접전을 벌이면서 그때는 한 800표 정도 차이로 그 정도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신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지금 다른 지역구도 좀 도봉이라든지 어찌 보면은 약간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 용산이란 지역에 있어서 강태웅 후보와 다시 한번
붙었는데 권영세 후보가 한 6천 표 차이로 오히려 21대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가져왔다는 것이 그나마 이제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국민들께 조금 더 마음을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산의 어떤 지리적 특성 이번에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유선홍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예측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이 좀 뭐랄까 국민의힘한테 좀 뺏겼던 부분도 있습니다. 몇 석 정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워낙 이제 격전지 초접전지가 많아서 아마 출구조사가 지금 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뭐 당선 예측이 뭐 약간 실패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선은 한 번도 이제 뭐 당선 예측이 틀린 적이 없었는데 총선은 그게 약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이 사전 투표율을 출구조사에서 뭐 그냥 여론조사로만 반영하지 출구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도가 굉장히 약간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상이 들고 또 특히나 이제 뭐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또 뭐 진보층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 보정을 아마도 민주당 뭐 야권층에다가 더 약간은 조금 뭐 점수를 조금 뭐 유리하게 뒀을 텐데 이번 사전투표 뭐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사전투표 그 출구조사를 할 때 이 사전투표까지 같이 이제 포함한 그런 뭐 이게 출구조사가 돼야지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 이번 총선에 딱 한 줄 평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조 심판이 아니라 유난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난 싶습니다. 심판이었다. 예. 그 얘기는 뒤에 따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종훈 실장 일단 보면 네. 범야권이 이제 한 190석 가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일단 넘긴 것으로 어제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 계속됐고요.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입법 권력을 가지게 된 상황. 전국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지금 나온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입법 독주가 또다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의 상권 분립이긴 하지만 거의 200석 가까운, 물론 200석은 아닙니다만 거의 근접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산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입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산될 가능성 훨씬 많고요. 통과가 안 되니까요. 또 도리어 야당이 한 그런 그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목이 상당히 또 약화됐어요. 지난 국회까지는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국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국정 2년 차에 나온 총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민심의 상당히 어떤 그런 견제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만 갈 건가? 그것도 또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만 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 다른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빨라요. 즉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나올 사법 리스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 자신한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심, 2심, 대법까지 가려면.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 이유는 없어요. 도리어 아까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여유 있는 모습으로 협조할 거 협조하고 전국 운영을 대안 세력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이재명 대표한테는 필요한 어떤 대목인데 조국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 좀 더 선명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양쪽의 어떤 호흡이 꼭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여당도 이게 이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쉽지 않은 어떤 그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리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조 대변인 일단은 이종훈 실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역할 분담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좀 협치하는 모습 보이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떤 대여 강공 드라이브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역할 분담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의 역할이라는 건 협력과 견제거든요. 그걸 따로 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고요.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해서 정말 민생 경제, 그 의료 대란 문제, 그다음에 어떤 고물가 문제 서로 맞대고 해결할
국정에 대한 그런 책임을 나누면서 뭔가 권한 행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단언컨대 한동훈 위원장보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훨씬 더 잘 케미가 맞아서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더 예. 케미가 잘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수회 일단 빨리 해야 된다. 일단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자, 장관 기자, 일단 지난 대선 이후 보면은 2년 만에 열린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반대 선택을 일단은 내린 겁니다. 자, 여당이 참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정권 심판이 계속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패배 책임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 내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106일간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국정 안정화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는 2조 심판론 아니면 86 운동 청산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점이 좀 전략 실패 지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일이 있었죠.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논란입니다. 지난해 11월 이 고가 선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실은 2달여간 침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전통 여권 지지층까지 좀 이탈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당과 정의 불협화음을 냈던 점이 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황상무 수석의 흉기 발언, 또 이정섭 호주대사 논란, 또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이 윤 정부가 유세를 다니면서 이 바닥 민심을 직접 훑고 다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또 당의 소신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논란도 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은 동아일보 보던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자회견 입장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11시입니다. 사퇴 기자회견인 것 같다는 보도가 일단 나왔고요.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장가 기자 얘기 들었는데 용산도 일단 참패 책임에 좀 원인을 좀 제공한 것 같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오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의 정권 심판 여기에 맞대응을 해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심으로써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그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대 야당으로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3년의 임기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당정 간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찍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의 나머지 3년 동안의 임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권력형 비리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막말이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레임 자체에서 조금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완전히 한 팀이 되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나머지 3년 동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정확히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간에 얽혀서 이번 참패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한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니까 정치 참여한 지 한 100일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래서 초보 정치인이다, 한계다 이런 얘기도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점도 있고 또 과정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시작할 때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당이 어쨌든 안정화됐다. 이런 식의 시작부터
과정을 다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한 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네. 수장은 결과를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 이렇게 나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보수 정치인의 앞으로의 미래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임을 지는 문제와 그 책임을 오롯이 다질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열려 있다. 뭐 뒤에 다시 얘기를 나누겠지만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앞으로 행보 어떨까요? 뭐 미국 한관에서는 뭐 선거운동 자체 때 뭐 미국으로 간다, 유럽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단언을 했어요. 나는 어딜 떠나거나 그러지 네. 않는다. 그리고 정치를 계속 하겠다. 정말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를 하는 것과 떠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 어쨌든 이 당에 남지 않더라도 네. 뭐 탱크를 하건 뭘 하건 지금의 패배 원인을 공부하면서 권토중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 합동선대위 해단식이 조금 전에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승장이죠. 어떤 입장 밝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제12차 합동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의 겸 회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미랄이 됐습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승리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민생 정치에 앞으로 앞장설 거고 당선인들한테는 일단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런 당부까지 했는데 자 김재호 대변인 일단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 얘기 아까 좀 전에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을 위주로 국민을 보고 나가겠다. 국민의 승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정말 겸허한 자세고요. 맨날 그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정말 2조 심판 얘기하는 정치 세력과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어려운 민생 경제부터 해결하겠다. 얼마나 다른 태도입니까? 저는 오늘의 저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어디에 봐서 승리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더 그 국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더 겸허하게 앞으로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민생 살리기 정부에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주호 대변인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말 능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새롭게 능력이 보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진짜 탈피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이 민주당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당 많은 문제가 있고요. 민주당이요. 그 당대표 문제 있고요. 또 지금까지 양이 김박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양문석, 또 김준혁, 이병진, 공영훈 많은 후보들이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정말 실천했을 때 그러니까 협조하고 협조를 하고 또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정말 엄중하게 느끼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분명히 다음에 지선이나 다음 대선에 어떤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말씀하셨듯이 개별 의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승리에 취해서 그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탄핵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쉽게 입에 올리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아마 국민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응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이 정당이 앞으로 3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꼭 실천해야 될 명제다라고 엄중히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선호 행정관님 일단은 이번 승리한 요인을 두고서 내부에서는 민주당 공천혁신에 힘이 실린 거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친명계 인사들, 친명계 지도부가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도 100% 이재명당 이런 어떤 신문에도 실린 걸 봤는데, 자 이제는 다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으로 나서게 된 상황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방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인사 말씀으로 하셨듯이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랑 봤을 때 의석수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발목 잡는 이미지, 거대 독주, 약간 이런 이미지를 받지 않고 네.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약간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약간 이제 핵심 관건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야당 대표 만나고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민생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담화문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마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22대 국회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민주당의 뭔가 약간 책임과 역할은 더 막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적 행보도 22대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또 사랑받고 민주당이 국민들께 신뢰받는지 여기에 좀 달려있다 보여집니다. 정말 국민들이 우려한 지점이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협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일단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도 사실 줄줄이 좀 앞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법 탄압 부당성 주장해 왔고, 뭐 이런 목소리 주장해온 이 대표한테 좀 힘이 실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 대선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이번에 완전히 그 자리를 굳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2조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근에 새로 나온 것은 없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해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지만 또 역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다시 당대표로서 이렇게 만들고, 이후에도 이번에 어쨌든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 비명 행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넘어서 어떤 중도층들도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게 조금 마음이 돌아섰던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반사적으로 힘을 조금 더 실어준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기가 한 7월, 8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8월 정도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왜 비명 행사 이러한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명계 인사들이 컷오프는 되었습니다만 당에 남아있을 때 다음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사실은 이 정도의 압승을 생각하지는 못했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도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결국에는 친명계 인사들로 원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의석으로 이제 원내에서 22대 원내에서 이제 민주당과 협치와 견제를 서로 간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새롭게 보이는 큰 인물이 보이진 않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이후에.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여기에 대한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씩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자, 김조 대변인, 일단은 저기 강전혜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 도전 얘기인데 8월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당대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당대표 도전 당권 다시 하는 겁니까? 연임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재명 대표 마음을 모르니까 뭐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전하지 않으실 겁니다. 도전 안 한다? 예, 8월 달까지 의료 대란, 고물가, 민생 경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협치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도 나와야 되고 또 세대 교체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좀 혹사당했어요. 이 왜 뭐 이렇게 투수들도 너무 혹사해서 공을 던지면 팔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쉬실 때가 되셨습니다. 예. 뭐 결과가 압승이었으니까요. 일단은 본인은 좀 사양을 해도 고사를 해도 어떤 추대 분위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같은데, 뭐 그럴 경우에 마지못해 받는 형식 이런 것도 좀 그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총선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냥 임명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와서 여당 대표하면서 총선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인력난이 부족한 거거든요. 저희도 새로운 지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당 대표라는 자리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까? 당권에 도전할 차기 인물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논의하기가 너무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차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예,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각 당 공천 과정 한번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지역구 있죠. 공천부터 쭉 이어졌던 화제의 지역구들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장갈 기자, 일단 시작부터 관심 모았던 곳입니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렸던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 지역.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이천수 씨까지 합세하며 힘을 모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넉넉하게 원희룡 후보를 앞섰습니다. 득표율을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54.12%고요. 원희룡 후보가 45.45%, 그러니까 8%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 소감도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계양을 유권자 여러분께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투표 전부터 여론조사 쭉 봤던 흐름 보면은 일단 이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상대 후보인 원희룡 후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 선거에서 첫 네. 패배입니다. 첫 패배를 했는데, 일단 뭐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도전할 때부터 저도 본전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네. 차기 대권 도전도 할 수 있고요. 뭐 희생을 본인이 했으니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향후 행보?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양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 그리고 제주도지사를 했을 때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패배만 있었는데, 이번이 본인이 선거에 있어서는 첫 번째 패배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계양을로 들어왔을 때 상대방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한 10%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는 이후에 지역구가 원희룡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좀 조정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줄임이 있어서 한 8%포인트 차로 이번에 원희룡 후보는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했었는데 예. 본인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에서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지금 계양에서 원희룡 후보가 보여줬었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성남시장을 했을 때보다는 계양에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어떠한 선거운동 과정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은 어쨌든 지금 8%포인트 차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이재명 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명성을 가지고서는 본인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네. 원희룡 후보는 이후에는 좀 대권 행보에 좀 나서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뭐 그 전부터 쭉 있어 왔고요. 자,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원희룡 전 장관이죠, 이제 전 장관이 좀 이끌 수 있는 것 아니냐,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다른 후보군들 좀 보이시나요? 다른 후보군들 많죠.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후보, 지금 동작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작을 해 나경원 후보 이번 다시 이수진 의원에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또 다시 이제 입성을 했죠.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에 원희룡, 이 세 사람의 움직임이 아마도 가장 이제 전당대회에서 초점을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당은 참패한 당은 언제나 책임론이 나와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 백서를 만들면서 또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정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당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 정리를 가장 앞장서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대의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경원 후보 당선인이죠. 얘기 나온 김에요.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 승리한 지역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장가희 기자, 일단 출구조사 때는 패배하는 곳을 일단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역전승리한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류사명 후보에게 뒤질 것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나경원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류사명 후보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지역 연고가 없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총선에 도전을 했는데 지지 기반이 부족했고요. 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에서 패배의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 차이를 보면 나경원 54.01%, 류사명 45.98%입니다. 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나 후보는 동작을에서 19대 그리고 20대 의원을 지냈는데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중에서는 5선으로 최다선이라고 합니다. 나경원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들의 정말 저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출구조사 보고 다들 아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용궁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10년 동작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작의 진심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출구조사만 보면 거의 자기는 낙선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강진애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여기 서울 동작을이 이재명 대표가 한 7, 8번 가면서 맞습니다. 지원 유세하면서 굉장히 힘든 곳이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극복을 해낸 겁니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도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었는데요. 그 역할을 잘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그 이수진 후보에게, 당시 민주당 이수진 후보에게 7%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년 만에 새로운 류사명 후보가 왔을 때 8% 정도 포인트 차로 지금 완전히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7, 8번 정도 동작에 오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수진 후보가 과거에 21대 때 나경원 후보라는 기라성 같은 정치인을 꺾고 있었는데 하위 20%에도 뭐 이수진 후보 말로는 본인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컷오프가 되었고 예. 이수진 후보가 그때 탈당을 하면서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류사명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류사명 후보를 동작을에다가 공천을 했는데 류사명 후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공천권을 너무 개인적으로 휘두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서초동 법원을 가는 길에도 뭐 들르기도 했습니다만 동작에 특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와는 달리 8%포인트라는 꽤 큰 숫자를 가지고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다라는 것은 일단은 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여기에서 그대로 잘 해주었다는 생각도 하고 나경원 후보 자체도 국민의힘에 있어서 다음번 대선 주자로서의 좀 자리매김도 할 수 있는 큰 선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선호 행정관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 뭐 뼈 아프진 않겠지만 좀 아쉽다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격전지였습니다. 그때도 이수진 후보가 신승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류상룡 후보가 인재영 후보로 들어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거물이죠. 원내대표까지 한 나경원 후보가 붙었는데 아쉽게 이제 패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동작을 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지금 뭐 7번, 8번 이렇게 지원 유세를 갔었는데 뭐 아쉬움이 굉장히 뭐 많지만 어찌됐든 뭐 나경원 후보가 이 지역에서 당선도 되고 계속 지역을 오래 닦아서 아마도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김준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동작뿐 아니라 용산, 분당, 갑을
뭐 마포, 그다음에 미추홀, 인천 미추홀 다 이제 저희가 패배했는데 주로 여당 중진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패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어떤 견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의 어떤 자산, 씨앗들은 남겨놓겠다. 민주당 열심히 경쟁해라. 나타하지 마라. 이런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 지역에 좀 지역 연고가 약한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선거 막판에 막말 논란, 그리고 편법 대출 논란 일으켰던 민주당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다들 좀 기억하실 텐데, 자, 당선을 결국 다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이번 총선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간 했던 무능과 또 잘못된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울면 여기서 다 무너진다고, 내가 더 분노하면 여기서 다 쓰러진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당선입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봉화마을을 내려갑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찾아뵙고 전혀 새로운 정치, 훨씬 더 성숙한 정치 준비해서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선웅 행정관님, 많은 분들이 아마 당선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의 깊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당선이 됐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전히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막판에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두 후보 모두 이 논란에 대해서 진심 어린 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물결을 이렇게 이제 뭐 거스르진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보가 이수정 이제 뭐 전 교수 이수정 후보였는데요. 이수정 후보도 뭐 대파 논란 때 본인이 뭐 대파 격파한다. 뭐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어떻게 보면은 악재를 본인의 득표까지 약간 연결시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전애 부위원장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왜 졌을까? 이름에도 왜 졌을까?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 나올 법한데요. 그렇죠. 특히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후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화여대를 넘어서 각종 이제 단체들, 뭐 육사 총동문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고발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또 새롭게 있는 것이고 특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었다는 의혹이 이미 또 고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서도 민주당에서는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공천 취소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었었는데 아마도 우연히도 이 두 지역구가 상대방이 국민의힘 후보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제3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퇴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두 후보의 부분은 본인들은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21대 총선보다 국민의힘이 서울권에서 한 3석 정도를 지금 더 얻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의 어떠한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판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보시는군요. 자,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언론들도요. 아마 이 분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하는 어떤 의정 활동들을 꾸준히 아마 볼 건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낮은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선인들에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당 입장에서도 어떤 뭐 충고라고 할까요? 어드바이스를 할까요? 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선거 과정에서 이 두 분들이 거듭 사과하고 뭐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당도 그랬고요. 뭐 아직도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제 등원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사실 집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과 숙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당에서 평가가 아주 냉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화재 지역구, 화재 당선인들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30대 MG의 대결로 이목을 끌었던 지역구입니다. 자, 이종우 실장님, 일단 서울 도봉갑인데 민주당 안기령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와의 대결이었습니다. 34살, 36살 이런 대결이었는데, 자, 차은우 후보다 이재명 이런 발언으로 좀 화제가 됐었죠. 안기령 후보, 김재섭 후보가 결국 꺾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안기령 후보도 만만치 않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죠. 특히나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전에 어떤 발언이라고 치더라도 안기령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다 돌아다니는데 동리눔도 제대로 못 되고 또 이 지역구가 안인동에서 유세를 하는 그런 장면도 노출이 되고 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후보를 그저 내리꽂았구나라는 인상을 아마도 유권자들이 분명히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정말 뼈아픈 지역이거든요.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김근태라는 민주당의 정말 상징 중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인,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김근태 의원의 지역구이자 그 부인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 40년을 이분들이 하셨던 거죠? 그렇죠. 뭐 부부가 함께 어찌됐든 이 30년 이상을 계속 있었고 또 도봉갑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여기서 당선된 걸 빼놓고서는 거의 민주당이 좀 텃밭처럼 여겼던 곳을 이렇게 30대의 김재섭 후보에게 빼앗긴 점, 이 점은 뭐 아무리 대선을 했다고 해도 복귀하는 데 있어서 백서를 쓰지 않더라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재섭 후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앞으로 유망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또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당의 쓴소리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앞으로 청년 정치인, 이 자리매김이 상당히 패배한 정당일지라도 하나의 어떤 희망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36살 청년 정치인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여성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기 그 김재섭 후보의 당선은 아마도 약간 정권 심판으로 비켜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후보들 중에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김재섭 이 모든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합리적으로 비판하신 분들이거든요. 나경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용산이 이렇게 쫓아냈듯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용산과 거리가 둔 정치인들이 수도권에서 약간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서 뭐 2번까지 이번이 처음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2번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역을 잘 다졌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지. 그러니까 뭐 안기령 후보가 약간 부족했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북 전주 을 지역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당시에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이 함거라고 하죠. 조선시대 제인이 타는 그런 곳에 타서 좀 혈서까지 쓰고요. 좀 화제가 됐던 곳인데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강전애 부위원장은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힘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지역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검찰에 있었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 검찰총장 시절에 좀 악연이 있었던 이런 분이었죠. 그러고서는 이후에 어떠한 분이 정치계로 나가면서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으로 와서 경선을 통해서 전주에서 공천을 받고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전주라는 지역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험지입니다만 정운천 후보가 사실 20대 때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가지고서는 이미 당선이 된 적은 한 번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정운천 후보가 어떤 정권에 있어서의 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이 유권자들께 조금 어필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이번에 패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성윤 후보가 보여줬던 거의 조국 혁신당과 비슷한 선명성이거든요. 이분은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고 싶은 것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호남 전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기존에 있었던 정은천이라는 이러한 인물보다는 정권 심판에 더 무게를 두고서는 이성윤 후보를 지지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선호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성윤 당선인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때 보면은 활용법 분명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활약하시리라 보십니까? 네, 금전의 변호사님께서 뭐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이성윤 후보가 지금 공약이 뭐 지역 공약도 여러 공약이 있지만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뭐 종합특검법, 한동훈 뭐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 정권과 그 딱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4번 연선 동기예요. 굉장히 이제 검사 시절에 소총 시절에 같이 이제 뭐 검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척을 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성윤 뭐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역할에 굉장히 뭐 드라이브를 세게 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수 단일화가 실패했던 지역이죠. 부산 수영구. 결국에는 3자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어부질이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 그 우려를 딛고요. 저희가 계속 언급해 왔었는데 다뤄왔었는데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득표율을 보니까요. 50.33%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네,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40.47% 그리고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9.18%를 얻었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당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여러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여권 표가 갈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때문에 유동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달랐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 장해찬 후보처럼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 당선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1대에는 무소속이 5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북 경산에 나온 최경환 후보 그리고 대구 중남구에 나온 도태우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네, 무소속 전멸. 자, 이종호 실장님 일단은 보수표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50%는 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득표율.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해찬 후보가 돌출 행동을 한 것.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러 유동철 후보를 도와주러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보통은 선거 유세 과정에 먼저 누군가 그 광장을 선점을 하면 나머지 후보는 비켜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거나 이런 어떤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암묵적 룰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 먼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뒤늦게 나타났다가 아예 이 피해주지도 않고 달려가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부산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가 강남 3구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또는 학력 수준이라든지 이런 중산층들이 있는 유권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이 됐고 중요한 건 이런 장면들 속에서 수영구 유권자들이 사표 심리가, 사표 방지 심리가 급격하게 작동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 뭐 나쁘지 않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이런 상황에서 유동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막판에 투표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현욱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결과가 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권자들 굉장히 좀 계산 셈법이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뭐 단일화하자는 제안에 어쨌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갈등 끝에 일단 직진을 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안주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행보도 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받을지. 그렇죠. 그런데 장해찬 후보는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숙의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숙려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장해찬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많이 설득을 했거든요.
젊기 때문에 다음을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대통령을 앞세우는 정치, 그건 굉장히 앞으로 청년 정치인으로서 힘들다. 그것 이외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아끼는 사람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거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선거비 보전 때문이냐. 도리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 과정들을 아마도 자신이 그런 이미지들을 좀 씻고 새롭게 다른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9.2% 득표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강준혜 위원장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10%가 미만이면 선거비 보전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요.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선거비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선거비 보전이 되지 않고,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인 경우에는 법정 선거 비용의 50% 그리고 15%가 넘으면은 100%를 이제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9.15%를 득표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선거 비용에 대해서 전혀 보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는 그동안의 선거 비용들을 보전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선거 비용 보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사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어떠한 불문율처럼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선거비 보전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공천 취소가 되고, 또 사실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하나 더 있거든요. 도태우 변호사가 예.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는데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만 15.85%의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본인이 쓴 법정 선거 비용은 100%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선거 비용 얼마 정도 쓰나요? 그래서 그거는 법정 선거 비용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장희찬 후보한테 좀 악재가 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올드보이 귀환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일단 정치 구단이라고 하죠. 박지원 후보는 만 81세에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이 됐고요. 자, 5선 고지에 오른 71세 정동영 후보도 있습니다. 자, 공천부터 당선의 의미, 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의미고요. 이 두 분들이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꼭 물리적으로 젊은 분들만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진 의원들끼리 좀 어떤 당직에 대한 경쟁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좀 민주당으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유선호 행정관, 이분들은 그럼 굉장히 좀 뭐 중진 이상입니다, 사실. 거의 원로급인데, 앞으로의 어떤 행보랄지요, 뭐 국회의장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박지원 후보,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최고령, 역대 최고령 당선자라고 해요. 예. 만 81세인데요. 지금 이제 선수로는 5선이고요. 정동영 당선인도 5선이고, 아마도 당에서 중진으로서의 뭐 무게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1당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이 국회의장 부분에서도 뭐 6선인 조정식 의원,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 이렇게 두 분이 계시지만 아마도 뭐 연령도 있고, 뭐 그전에 이제 뭐 정동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후보도 지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국회의장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누가 될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돌풍이 태풍이 됐다, 이게 현실화된 것 같은데, 자, 어제 조국 대표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굉장히 자신감 있는 투였는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 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 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준비한 대로 그냥 바로 자신감 있게 읽는 모습이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 지금 혁신당 의석이 한 12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원내 3당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비례 2번이니까요. 국회 입성 확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동안 지민 비조 외치면서 새몰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하반기에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이 1호 공약이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유권자의 표심을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북, 전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나타내면서 당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창당한 지 39일 만에 이룬 성적표라고 합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39일 만에 만들어진 당이 원내 3당. 그렇죠. 단숨에 되는 선상.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겠다. 뭐 한동훈 특검 바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이재명 대표의 당선 소감과 그다음에 지금 조국 대표의 당선 소감이 다르죠. 네.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 조국 대표는 더 선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당의 흐름이 좀 다르다고 여겨져요.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선거는 엔터테인의 요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비명 행사 이런 표현으로의 그 공천 잡음들이 있었던 시기에 답답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활로를 딱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나 사자성어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민 비조. 똑 떨어지는 이 준연동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사자성어 같은 조어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어떤 희열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게 점점 확산되니까 시너지를 해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보복을 아예 법으로 응징하겠다라는 것을 보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나온 정당이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이렇게 정당이 옳다면 앞으로도 여러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정당 만들어도 옳은가라는 결과가 났습니다. 어찌 됐든 조국 혁신당이 창당이 됐고 과연 책임 있는 그런 의회주의자들로서 책임 있는 그런 정당 활동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야권에서 돌격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 분석도 나올 것 같고요. 여선 행정관이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앞으로 행보 관리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대권에 좀 도전할 수 있는 주자로 좀 단숨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선이 이제 한참 남았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로 볼 때는 조국 후보도 충분히 대선 주자로 이렇게 이제 계속 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고 비례만으로 원내 제3정당을 이루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총선 선거도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원내에 들어가서는 조국 대표와 또 별개로 조국 혁신당이 단순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것 말고 또 다른 뭔가 정책적인 뭔가 이런 아젠다와 비전을 던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평가도 또다시 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유일하게 검찰 개혁, 검찰 관련된 정책 말고 사회연대 임금제 이런 정책을 내놨잖아요.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원내 정당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조금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제3지대 얘기 한 번 더 이어갈 텐데, 자,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또 이준석 대표가 막판 스퍼트를 내서 어떻게 보면 역전승을 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자, 장가 기자,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경기 화성을 해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또 2018년 재보궐, 21대 총선 연이어서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구를 옮겨서 네 번째 도전에서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 화성을 투표율이 70%를 넘었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 67%를 웃돌았죠. 사실 공영훈 민주당 후보에게는 좀 열세로 평가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 말로는
동탄에 있는 유모차 부대가 이 투표율 상승, 승리를 이끌어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유세를 할 때도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지점을 진짜 제대로 잘 찌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당선 소감도 윤 정권에 대한 이 심판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기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하겠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역을 선택한 것도 전략적으로 맞았던 것 같고, 네. 30대 중반의 유권자들이 몰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막판에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진정성 있는 무방 48시간 유세도 보였고 엄마까지 나오셔서 뭐 눈물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가 워낙 열심히 했었던 부분도 있고 공영훈 후보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본인이 현대자동차에서 부사장으로 재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금 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져야겠지만 성수동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도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았고 그 취득한 부동산을 이제 그 군대에 가 있던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2030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공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것이 마침 또 공영훈 후보가 화성이라는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후보였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떠한 선거 전략을 굉장히 잘 짰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1명 그리고 아마 비례도 1명 정도가 돼서 총 2명의 의원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그러면은 2명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법안 발의도 일단은 그 의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형태로 연대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좀 손을 내밀까요? 필요할 때? 저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징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후에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신승을 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국민의힘과 연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다른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하고 좀 연대할 가능성은 보십니까? 오히려 진보 쪽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개혁신당 자체가 금태섭 후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스펙트럼이 꽤 넓어서 류호정 전 의원까지 함께 했었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세력과의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여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속보 나온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어떤 선거 결과가 있죠. 여기 대고 사의 표명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초반에 얘기 나누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고 선거 책임에 좀 통감하는 좀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뭐 방송에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 답한 게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총리 이를 내각 총사퇴와 비서실 총 교체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불통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이런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인사를 국정 전환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꼭 가져야 될 신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유 좀 바꿔줘요. 아유 이게 좀 답답해요 한다면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모멘텀을 갖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이고요. 이번에야말로 어쨌든 관료 출신들만 이렇게 모아 있는 그런 좀 답답하고 굉장히 순발력도 없고 정무적 감각 떨어지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조금 더 활력 있고 활기차고 또 야당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 실질적인 실무진을 바꿔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아까 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인사에 담겨 있다.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철저하게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입장 자체를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많이 끼쳤다, 뭐 책임지겠다 이런 걸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물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각과 그 다음에 이 비서실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대국민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여성원 행정관 아까 뭐 이 말씀 하셨는데 결국 이 입장이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도 진작에 선거 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뭐 타이밍을 놓쳤죠. 약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예. 그때 내각 총사퇴는 아니더라도 비서실 개편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의 직접적인 뭔가 이 담화문 같은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용산이 21대랑 국회 의석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치러진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한테 또 전체 야권한테 차라리 이제 뭐 거국 내각이나 아니면 약간 대연정 같은 약간 큰 국정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뭐 인사권 행사도 제대로 힘들 것이고 레임덕 더 나가서 뭐 대지덕 현상까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정말로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김주호 대변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이 앞으로 뭐 발목 잡기보다는 뭐 정부에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러한 인적 쇄신이 끝이라면 대파 한 단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러한 인식에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 심판의 제일 중요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수원지검장입니다. 이 분들이 수사농단으로 야당 탄압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까?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현수 여가부 장관 이분들이 사의를 안 한다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대파 민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 및 어떤 검찰 주요 간부들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정치 보복 때문에 지금 이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강준혜 부위원장님 여기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지검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또 모르겠습니다. 내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어떤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어떠한 수사라든지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되려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뭐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은 뭐 전체도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잠시만요. 네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 발표를 잠시 뒤에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뭐 따로 길게 질문 받을 건 아닐 것 같고요. 특별히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신지.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결과에 승복하면서 민심은 멋지다.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죠. 정치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패배한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 쭉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뜻맞는 정치를 부탁한다. 개혁 약속 중단 없이 하길 바란다. 그런데 쭉 하다가 한 대목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겠다. 고민하겠다라는 건 주어가 자신이잖아요. 저는 쭉 해서 오늘 물러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만 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향후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앞으로 전대가 될지 아니면 전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그 행보가 될지는 여지를 좀 남겨놨다. 여지를 남겨놨다. 보여집니다. 자, 여지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자, 황교안 부위원장 일단은 뭐 선거 과정, 유세 과정에서 뭐 한창 좋을 때는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퇴장하겠다. 네. 이런 부분. 앞으로 항보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총선에서의 지금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전격적으로 본인의 거취를 지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이제 이종근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열려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비대위원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정식으로 선출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그 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6월이면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본인은 어떤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전국을 통해서 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시에는 한동훈 위원장 이외에 대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원톱 체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아마 국민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과정에 있어서 조금 거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참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고 이 대통령실 내각도 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한다고 했고요. 대통령실 주요 간부들도 좀
뭐 사의 표명했는데 네네. 뭐 조율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사태까지 좀 약간 일사불란하게 좀 퇴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런 식의 어떤 기사를 썼어요. 윤한 갈등 재연되나 네. 해갖고 뭐 여권 관계자 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안 할 거다. 6월 28일까지 계속 갈 거다. 그리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아마도 이 모든 책임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양쪽이 또 갈등을 할 거 아니냐. 이 시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집권 여당이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 여당이 이미 지금 뭐 전혀 가다놓고 있는데 이 당이 해야 될 건 빠른 수습과 빠른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지금 내각 총사퇴나 혹은 비서실 전면 교체, 그 다음에 당은 빠른 안정적인 어떤 그런 체제의 교환,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 패배한 정당이 빠르게 어쨌든 수습을 하고 안정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국 운영에 최소한의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오전 내내 굉장히 많은 소통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 방송 초기에 좀 얘기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그럼 이 앞으로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고 일단은 갈 것이냐. 뭐 조기 전당대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강준혜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원희룡 원외에 있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당선됐던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좀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왔던 분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재옥 후보는 원내대표에 지금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개항 의뢰서의 선거에 모든 것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당대표라든지 혹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곧 있을 22대에서도 원내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권영세 당선인의 경우에도 용산이라는 지역구를 21대 때 890표 차이에서 이번 22대 때 6,000표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정치 1번지를 수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권영세 당선인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당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우 실장님. 일단은 뭐 많습니다.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전대 때 약간 비윤으로 약간 그렇죠. 분류됐었고, 예. 아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친윤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네네.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근데 친윤과 비윤의 어떤 그런 명칭으로서 이 정당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정도 100석 이내에 100석 아래는 아니지만 거의 100석에 가까운 그런 정당이 누가 친윤이고 누가 비윤이냐를 갖고 논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PK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민주당이 사실 좀 아픈 지역입니다. PK가 낙동합의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망했거든요. 그중에서 김태우 의원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김태우 의원도 사실은 이번에 당권의 주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시죠.